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연말 연시에는 산타 랠리, 신년 랠리 이런 말이 있죠.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증시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번에는 딱히 큰 상승까지는 나오는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트럼프 당선 이후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되돌림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미국 증시 흐름을 체크해보고 더 나아가 2025년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전체적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항상 새해를 맞이하면 미국 증시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언론에서는 이제 폭락한다, 너무 올랐다, 경기 침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성증권에서 자산 3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객 341명을 대상으로 2025년 주식의 시황 전망 및 투자 계획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었는데요. 2025년 코스피는 5.2%, 나스닥 지수는 11.7% 정도 상승을 전망한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작년에 너무 많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에는 상승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미국 증시는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오르긴 오르겠지만 덜 오르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주식 매수 타이밍으로 다들 2분기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의 랠리 분위기가 일단 1분기까지 이어졌다가 2분기쯤에는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우상향하는 흐름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설문조사는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식을 비롯한 여러 투자로 자산을 축적해 왔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설문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가까진 아니지만 저는 대체적으로 투자 자산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감안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폭락이라고 하는데요. 썸네일이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것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클릭해보면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 2개에 대해서 간략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의 썸네일에는 널뛰는 나스닥, 폭락의 전조 증상일까? 이러한 썸네일이 딱 보입니다. 그렇지만 클릭해서 내용을 보면 폭락의 전조 증상이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월 20일 처참한 대폭락이 온다. 이 영상도 막상 클릭해보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유명한 투자자가 1월 20일 처참한 대폭락이 온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대변하여 설명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감안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삼성증권의 보고서를 보면 자산가들은 이미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한국보다 미국 시장을 더 선호하고 있고요.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여전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산가들이 보는 곳을 따라가면 그래도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올해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저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글을 인용드리면서 영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금요일 새벽에 써드렸었던 글인데요. 이때 미국 증시가 또다시 하락하면서 다우와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떨어졌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잡아드렸었던 지지선이 나스닥 지수 60일선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흐름을 보면 나스닥 지수가 61선 부근까지 조정을 받았었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투자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나스닥 지수가 61선 부근까지 내려왔으니 대충 사서 홀딩하면 됩니다. 당장 급격한 매크로의 변화는 없을 것 같으니 대충 사서 홀딩이 가장 편한 것이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지수 기준 60일선이라면 적당히 조정을 받았다고 보입니다. 미국 증시 상승 원동력으로는 강력한 성장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실시간 GDP인데요. 연율 기준으로 2024년 미국은 2.4% 정도 성장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성장률이 낮아 보일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1%대 성장하기 어려운 곳이 꽤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라 봅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GDP 상승률 전망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파월이 바로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언급한 이후 3%대 성장이 2%대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라는 선물을 주지 않을 테니 애틀란타 연은에서 이를 반영하여 성장률을 하향 조정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라는 게 올려도 문제, 내려도 문제네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쭉 올렸다가 내리는 순간에 경제 위기가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2001년 IT 버블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2020년 코로나 위기 모두 위기가 터지기 전에 기준금리를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올렸다가 아차, 내가 너무 많이 올렸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준금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경제 위기가 터졌었죠. 이 점에 대해서도 작년 말에 올려드린 저의 네프콘 글을 참조하여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리다 보면 2001년, 2008년 등 여러 경제 위기를 맞이했었는데요. 2008년 이후 양적 완화가 도입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위기는 앞으로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예 오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8년 양적 완화 이후에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때에는 경제 위기라기보다는 보건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0년에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가 없었다면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 매크로 분위기를 봤을 때 고점 대비 20%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나올 만한 구간이었는데요. 코로나라는 보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큰 대폭락이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 기준금리를 쭉 올린 이후 금리 인하가 몇 번 나왔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온다? 당장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와 과거와 비슷한 구간을 찾자면 많은 사람들이 물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었던 1980년대와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가 오지 않았었던 1990년대를 꼽고 있습니다. 저는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일단은 1990년대 쪽으로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쭉 끌어올린 이후 금리 인하를 했었지만 경제 위기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로 인하여 경제가 좋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준금리를 그 이후에 한 번 올렸었죠. 현재 상황을 1990년대에 대입하면 이쯤에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증시 하락이 완전히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024년처럼 무조건 폭등한다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큰 걱정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있는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미국의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나타낸 것인데요. 말 그대로 6개월에서 1년 이후의 경기를 종합적으로 지수화시켜 나타낸 것입니다. 최근에 이 지수가 상승하는 중이죠. 그리고 미세하지만 상승 각도를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큰 조정을 걱정할 구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당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거 경기 선행지수가 피크를 쳤을 때 증시는 어떤 위치였는지 이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OECD 경기 선행지수는 2018년 4월달 2021년 6월 달에 피크를 쳤습니다. 그렇다면 증시는 언제쯤 피크를 쳤을까요? 이것은 나스닥 지수 차트인데요. 이때 당시 나스닥 지수는 2018년 10월 달에 피크를 한번 쳤고요. 2021년 6월 달에도 피크를 쳤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경기 선행 지수가 피크를 친 이후 5개월에서 6개월 후에 증시가 피크를 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시가 6개월 정도 경제 상황을 선행해서 반영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경기 선행지수는 이것보다 더 선행해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OECD 경기 선행지수 최근 영역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 최근에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오히려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미국 증시가 폭락한다? 이것은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겠네요. 일단 21년도의 상황처럼 경기 선행지수가 피크를 친 이후 그리고 나서 미국 증시가 혹시나 하락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도 늦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경기 선행지수 피크를 확인하면 우리에게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각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기사 하나 공유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앨런 재무장관이 퇴임하면서 미안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됩니다. 옐런 장관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진전을 더 이루지 못해 미안하다. 재정 적자는 축소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고금리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엄청난데요. 이러한 재정 적자를 줄이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러한 재정 적자는 축소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옐런과 바이든이 손을 잡고 돈을 지속적으로 뿌려왔었는데요. 본인들이 실컷 돈을 다 쓰고 나서 적자를 줄이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것은 약간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감세 정책,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을 쓰고자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정책을 쓰면 미국의 재정 적자는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24년 자료가 나와 있지 않지만 2024년에는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트럼프가 그의 공약대로 관세 정책을 쓸 수 있을까요? 참고로 트럼프 일기 때에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충분히 극복했고요. 그 이전 정부에서 재정 적자를 꽤 줄여놨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마음대로 감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트럼프가 그의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점, 이 점은 감안해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